네, 일시적 2주택 요 1년 이상 있다가 종료일 1년 이상 있다가 B주택을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 건데 그 1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 동그라미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아까 파주 아니 그 판교 건설임대주택 얘기했었죠. 그 예요 그 예.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무슨 일? 임차일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죠. 그죠? 내가 임차에서 쭉 살다가 수익을 이전 받았고 그 이전 받은 때까지가 만 5년이라면은 받자마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5년 이상만 되면. 그러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이 안 되죠. 내 소유가 아니었지만 내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지만 건설임대주택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아까 했던 거예요.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 및 수용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 그죠? 나의 자발적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필요 없이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1년 이상 거주한, 그죠? 아까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외가. 예외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이 이사 간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팔라 그랬죠? 3년 안에 파는 게 원칙이죠.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외. 예외가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여기 1, 2, 3, 4, 5분 나오거든요. 예외가 또 쭉 나와요. 1, 2, 3, 4, 5. 자, 첫 번째. 74페이지 반가로 3번. 보시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방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그죠? 쭉 보시면 첫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두 번째 법원 경매, 3번 공매 진행, 그 다음에 4번 도정법, 즉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정법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도정법 아니면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 청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양도하지 않고 더 있다 양도가 돼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 2,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법원 경매, 공매는 법에 의한 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해가 되는데 4, 5번도 어쩔 수 없는 경우긴 해요. 이게 뭐냐면 도정법, 예를 들어 도정법에 따라서 아파트가 있다 하면은 지금 또 양도세가 또 강화가 돼서 좀 예를 든다면 여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이게 재건축을 하면 예전에는 이 아파트 같은 동에 아파트 같은 단지에 한 채가 있건 내 소유로 한 채가 있건 10채가 있건 100채가 있건 하면 내가 만 10채가 있으면 10개냥 받으면 돼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건축 그런 게 강화가 되면서 한 채가 있으면 한 채로 받지만 두 채 이상이 되면 한 채는
지불을 받고요. 나머지 한 채는 현금으로 청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금 청산.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뭐 부담금도 발생하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7억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된다. 그 주변 아파트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건 현재 시세 아니면 감정가예요. 근데 현금 청산은 근데 이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한 채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 입주권으로 받는 거고요. 한 채는 바로 시작할 때, 재건축 시작할 때 현금으로 그냥 줘버려요. 현금으로 청산해버려요. 현금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받냐 이걸 받느냐? 시작 시점이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10억으로 그냥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분명히 기대이익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훨씬 못 미치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 금액이 적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소송들이 많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송이 언제 종결이 될지 보통 이제 소송하게 되면은 뭐 3년은 금방 가니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무대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을 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4부 5번 그런 예예요.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 절차 아니면 매도 청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 요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예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돼.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3년, 1년 이상 이 A 주택에 있다가 뭐 B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일일이 다 암기한다?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1년 이상 살고 나서 얘를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근데 이 1년과 3년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 예외는 이렇게 있다.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건설임대, 공익사업법, 분부상권 이런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걸 좀 잘 좀 기억하시고 그래야 이제 이런 걸 읽으실 때 이해가 쉽고 편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이건 굉장한 그 특혜인데 보겠습니다.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그러면 그 공공기관 내려가면 뭐 출퇴근 가능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간다는 거는 서울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주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을 이전할 그런 명분과 그리고 실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특례를 둔 거예요. 특례를. 어떤 특례냐면은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 세종시겠죠.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 법인도 되고 공공기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누가? 1세대가 내가 내려가면 내가 취득해도 되고요.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식 명칭도 된다는 거예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 이 해당 공공기관이 또는 법인이 이전하는 시, 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경우 내가 서울에 있다가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갔어요. 그럼 세종시에 집사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라? 5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경기,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세종시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얼마 만에 양도라 그랬죠? 1년 안에 양도라죠. 1년 안에. 그죠? 근데 여기는 5년이에요. 5년. 굉장한 특례, 굉장한 특례. 다른 사람보다도 기간을 훨씬 많이 준 거예요. 훨씬. 그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기간이 5년이다. 5년.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요건을 요것도 적용 안 해요. 그죠? 왜?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나의 의사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갑이 A라는 집에서 살고 있다가 B라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나의 의사가 100% 들어가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 집을 샀어요. A를요. 근데 갑자기 공공기관 이전을 해요. 1년이 안 됐는데. 그 공공기관 이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법에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런 선의 피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에도 조정으로 가지면서도 1년이 아니라 5년. 그러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5년 안에 팔면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대체취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입니다. 대체취득.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예요. 일시적 이주택자, 그죠? 1세대 이주택자. 1세대로 보겠다는, 1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니까 좀 까다롭죠, 이게? 까다로워요. 워낙 예외도 많고 케이스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다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고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75페이지 상속주택.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좀 까다로운 건데 좀 봅시다. 75페이지 양가로 위반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쭉 내려와서 선호를 내려오면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갖고 있어요. 내 집. 원래부터.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지. 일반 주택.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갑한테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상속주택이라고요. 상속주택.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한 채만 있었죠. 한 채. 한 채만 있었어요. 한 채만 있었는데 요 상속주택이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죠? 1세대 2주택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1세대 2주택자인데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됐죠. 논리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일반 주택은 내가 사고 팔고의 의사결정을 내가 다 해요. 내 계산하에, 내 책임하에 다 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주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나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페르나가 아니면. 그죠?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연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이 나의 소유로 그냥 넘어오는 것 뿐이에요. 나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집이 두 채로 늘어난 거예요. 두 채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당신은
등기상 보니까 2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중과세를 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서 슬픈데 그런 규제까지, 그런 세까지 더 무겁게 매긴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예외. 잘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방금 읽은 거 다시 읽어보면은 국내에 각각 한 개씩이에요. 각각 한 개씩.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죠. 그죠?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예요. 1세대가 만약에 이 사람 이거 말고 집에 하나 또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한 채만 있을 때, 한 채만 있을 때 뭘 양도를 한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요.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는 뭐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이렇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언제 처분하든 간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집을 안 팔고 이 집을 판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주택자. 원래 2주택이잖아요. 한 채 한 채. 이것만 지금 특례예요. 특례. 그죠? 이것만 특례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것만 되는 거지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2주택자로 해서 뭐 규제를 받는 거고요.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일단 큰 테두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인은 나, 피상속인은 부모님.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즉 같은 세대원인 경우, 같은 집에 사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나이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일단 보시고. 그럼 이게 상속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상속주택이 뭐냐 이거죠. 상속주택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보세요. 반가로 1번 상속주택의 판정. 피상속인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한 채만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채가 상속주택이에요. 그죠? 이건 간단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집이 여러 채이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자, 보세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아버지가 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이 집도 있고요. 이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점박이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빗금친 집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상속주택은 뭐로 본다고요? 피상속 여기 보면은 1, 2, 3, 4, 5번 이렇게 어떤 걸 그러니까 아버지 말 두 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두 채가 있다고 보면 예전에는 이것도 상속주택, 이것도 상속주택으로 다 봤었는데 세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게 다 상속주택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구별의 실행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 중에 어떤 게 상속주택이냐 그거에 대한 판정 기준은 1, 2, 3, 4, 5번 순서에 따른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피상속인의 소유할 기간이 가장 긴 거, 그 다음에 거주한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 개시 당시 거주,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율시가 가장 높은 것,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게 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속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아까 같이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주택자가 되더라도 이 집을 파는 거에는 이거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이거 팔 때는 이게 영향을 미치죠. 이주택자로. 그죠?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갑하고 을이 있었어요. 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을도 일반 주택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일반 주택 한 채가 있었고 을은 요걸 받으면 요걸 비금처진 이 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속을. 그럼 이것도 상속주택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건 상속주택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 엄청난 차이죠. 왜? 이 집을 원래 이 사람 을도 이렇게 한 채가 있었던 거, 한 채가. 그리고 상속주택 한 채만 받았던 거 똑같은 조건인데 이걸 받았는데 이걸 받는 차이인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자식은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일반 주택을 파는데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받아요. 이게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세법상. 그죠? 근데 우리 동생이라 가정을 하면 동생도 집이 한 채가 있어서 뭐 형이 이걸 받고 내가 이걸 받았다, 우리 이걸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본인도 이제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처분을 해요. 처분하다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처분을 한다고 하면 난리라는 거죠. 왜? 이건 상속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상속주택은 한 채만 돼요. 한 채만. 그러니까 얘는 일반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을은 이걸 받음으로써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못 받고 중과세율을 받게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집을 1억에 샀는데 11억에 팔았어요. 그럼 10억이 양도차익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80% 8억을 그냥 빼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은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구별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속주택은 한 개. 그죠? 이것까지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방금 든 얘는 아버지의 단독명이에요. 단독명의. 아버지 단독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녀한테 넘어간 경우죠. 이렇게 명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택이 한 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형제가 5형제인데 5남매인데 5분으로 다 돼 있거나 소유자가 5분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75페이지 하단 반가로 2번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참 말이 어렵죠, 말이. 근데 이제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않는다요, 않는다. 이거 됐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주택,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형제가 공동소유해.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라서 뭐 첫째가 뭐 30%, 20%, 20%, 20%, 10%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20% 지분만. 그러고 있다가 각 아들인데 이 사람이 원래 본인의 일반 주택이 있었고 이 집을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지분 20%만 받은 거죠. 20%만. 그렇게 됐을 때 이건 나의 의사랑은 상관이 없죠. 상속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았을 때는 1세대 1세 당연히 되는데 이 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주택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으로도. 그죠? 이게 다른 거라도 좀 상속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가빈하는 사람에게 다른 집을 또 하나 내가 지분을 뭐 한 25% 들어서 샀다고 하면 이거는 한 채 한 채 소유자별로 각각 한 채 한 채씩 봐요. 그래서 이 사람 가면 그때 두 채가 되는 거겠죠. 같은 지분 공동 소유자이지만 나의 자발적 의사로 했을 때는 한 채로 보지만 한 채로 보고요. 나의 비자발적 의사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은 내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내 걸로 안 본다. 그렇지만 어느 때는 내 걸로 본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경우. 왜? 다 내 거 아니라고 하면 이게 누구 소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소유를 해야 될지 난감해지잖아요. 각각 이 형제 자매들은 내 거 아니니까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하여튼 누군가에게는 이게 주택수로 들어가야지만이 과세 형평성을 그나마 제고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 누구 거가 아니라 그러면 붕 뜨는 거예요, 주택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순서에서 이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상속인의 그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그 지분이 똑같다면 가장 큰 지분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1번, 2번 나온 것처럼 거주한 사람,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칙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지분이 큰 자, 지분 큰 자가 2명 이상이면은 그 집에 거주하는 자, 둘 다 또 거주해? 그러면은 연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라면은 내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한 채다. 완전 다르죠, 이게. 달라요. 잘 비교해가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비교를 해가면서.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하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자, 첫 번째 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즉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에 따라 협의 분할하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1009, 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태인데 똑같은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요 자녀가 이렇게 20%에서 했는데 이쪽 분이 있어갖고 상속주택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를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각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상속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라는 건요. 원인이 상속의 원인이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으로부터 각각 이렇게 가게 소유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인데 이거를 일정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라는 거는 뭐 공신력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협조사항이거든요. 협조사항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혜택을 줄 이유가 없죠. 혜택을 준 거잖아요, 이건요. 그럼 국가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 원칙이 뭐라 그랬죠? 공동소유는 각각 소유로 본다 그랬잖아요. 각각 소유. 등기하지 않았으면 각각 소유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다시 읽으면 반가로 3번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상속분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드리고 일단 상속 지분만큼에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상속분이라는 거는 상속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하고 상속분이라는 거는 일단 이해는 되시죠? 등기를 안 하면은 다 이렇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죠. 저걸 잠깐 개념했었어요. 어머니, 자녀는 상속인. 그죠? 그래서 상속이 발생할 때 아버지의 유언이라든지 어떤 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분이 나눠지지만 그게 없으면 나머지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어떤 특별한 유언이나 그런 게 없다면 법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동률로 봅니다. 동률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자녀보다는 먼저 이제 그 배우자 부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일부고 생활에 많이 기여했다고 해서 이 자녀분보다 50%를 더 줘요. 이게 상속분이야. 법정지분이야. 법정지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게 법정지분대로 가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각각 지분별로 상속지분별로 주택수가 카운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동거 공양주택 가도록 하겠습니다.